안녕하세요. 하와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하책녀입니다. 오늘은 저자 박진진님의 에세이 소설 마흔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펴낸 곳은 애플북스이며 저자이신 박진진님은 세상의 모든 책은 다 읽어버리겠다는 꿈을 꾸는 북칼럼니스트이자 연애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책에서는 부록이라 불리는 마흔에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지고 인생의 새로운 기점이 되어야 할 것만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하고 관습적인 기대에 불과했던 그 마흔이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죽도록 애쓰며 산 사람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불현듯 찾아오는 마흔은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나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마흔,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이 책을 통해 우리의 마흔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흔에도 사춘기가 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늘 배앓이를 하는 아이였다. 자주 조퇴를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화를 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알 수 없어 어른들은 학교를 조퇴하고 싶은 아이의 꾀병이라 여겼다. 그렇지만 정말로 배가 아팠다. 밥을 먹어도 배가 아프고 길을 걸어도 배가 아팠다. 엄마는 늘 내가 참을성이 없다고 했지만 억울했다. 나는 학교에서 참을 만큼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만 조퇴했는데 말이다. 그날도 나는 조퇴를 했다. 욕실에서 빨래하던 엄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계속 빨래만 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픈 배를 잡고 눕자 저절로 눈물이 났다. 엄마의 무심한 반응에 서러움이 밀려왔다. 얼마 후 엄마는 병원에 가자고 했다. 이번에는 동네 의원이 아닌 다리 건너 큰 병원에 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이번에는 기필코 원인을 찾아내겠다는 결연한 의지 같은 것이 엄마의 얼굴을 스쳤다. 그렇게 큰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러 검사를 하면서 엄마는 동네 의원에게서와 달리 내게 몹시 친절했다. 그래서였을까? 나는 생전하지 않던 혓짧은 소리를 냈다. 이에 곧장 엄마의 대답이 날아왔다. 너 나이가 몇인데 어리광이야? 속상하기보다는 무안했다. 내 딴에는 엄마의 관심을 받아 기분이 좋아서 한 행동이었는데 결국 나이값을 못하는 다 큰 애의 어리광으로 비친 것이다. 그런데 잠시 무안하고 말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비밀 일기를 쓰고 수시로 방문을 잠그고 동생과도 툭하면 싸웠다. 학교에서는 칠판을 보지 않고 창밖만 보는 일이 허다했다.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는 한숨을 쉬었지만 야단치지는 않았다. 때마침 집안에 큰 변화가 있어서 나의 모든 잘못이 그로 인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때는 나조차도 헷갈렸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건 사춘기였다.
다만 집안의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적당한 핑곗거리가 되어 주었을 뿐, 그건 분명 사춘기 때문이었다. 요즘 나는 그때를 자주 생각한다. 나 빼고는 모든 것이 싹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간. 아니, 어떨 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던 시간. 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가도 이대로 멈춰서 더는 잘하지 않았으면 했다. 가슴이 나오고 생리를 시작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분노가 더 당황스러웠고, 그러다 어느 날 뻥 하고 터져버리지 않을까 싶어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이 나이가 되어 새삼스럽게 사춘기를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가 요즘 두 번째 사춘기를 겪는 듯 해서이다. 첫 번째 사춘기와는 여러모로 다르지만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비슷하다. 대신 그때는 나 빼고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직 나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세상은 잘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은 척 잘들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괜찮지 않담. 좀처럼 눈물을 흘리는 법이 없어 영화관에서 여기저기 우는 소리가 나도 혼자 멀뚱히 있어 민망해하곤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슬픈 공익 광고만 봐도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요즘 들어 자주 생각을 멈추곤 한다. 생각을 멈추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이런저런 상념들이 워낙 많이 떠오르다 보니 방법이 하나 생겼다. 생각하기 싫은 일이 몽실몽실 떠오르면 입 밖으로 강아지 하고 소리내어 말한다.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생각이 멈춰진다. 굳이 다른 생각으로 지금의 생각을 덮지 않아도 강아지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마법처럼 생각이 멈춰진다. 다만 일시적 효과라 그리 기쁘지는 않다. 몸이 아플 때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를 먹는 기분이랄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무뎌짐이다. 거울을 보는 일이 싫어졌다. 예전에 나는 수시로 거울을 봤다. 내가 예뻐서, 내 얼굴이 만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내 모습을 확인하는 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혼자 있어도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나 스스로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볼 때마다 화가 난다.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분명 너무 오랫동안 봐서 익숙한데, 그래서 딱히 불만도 만족도 없었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는 일이 부담스럽고 싫다.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그냥 싫다. 언젠가 사촌동생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그랬다. 이젠 좀 웃으라고. 웃지 않으니까 나이 든 티가 확 난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 난 원래 사진을 찍으면서 잘 웃지 않는 편이니까. 그런데 이제 새삼스럽게 저 말이 가슴에 박힌다. 웃지 않으면 늙어 보이는 나이. 그렇다. 확실히 나는 늙어가고 있다. 어른이 되고 싶다가도 그대로 멈춰 있고 싶던 과거 사춘기 시절과 달리 지금은 고민의 여지 없이 세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사실 여자들이 물리적으로 나이가 든다고 느끼는 것은 서른을 넘기면서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서른을 넘길 때 별 다른 생각이 없었다. 아마도 스물 중반쯤에 사귄 남자친구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당시 29이어서 서른을 앞두고 있었더랬다. 내가 인생에 두 번째 사춘기가 다 있구나 하고 느낀 건 그를 통해서였다. 그는 정말로 심하게 두 번째 사춘기를 알았다. 하도 심해서 도대체 첫 번째 사춘기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를 보면서 나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 다짐했다. 서른이 되어서도 아무렇지 말아야지. 대수롭지 않게 넘겨야지. 그 다짐대로 정말 나는 아무렇지 않게 서른을 잘 통과했다. 이 나이쯤이면 뭐라도 되어야지 하는 강박도 없었고, 새로 시작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다. 나는 서른이 되어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자만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건 착각이었다. 그때 나는 잘 지내긴 했지만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 두 번째 사춘기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나는 확실히 안 괜찮다. 나는 늘 내일이 없는 듯 오늘만 사는 인간이었는데 지금은 하루의 대부분을 내일을 걱정하느라 소비한다. 머리로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잘 알지만 이런 마음을 어찌 할 수가 없다. 그저 강아지를 자주 외치는 수밖에. 그러나 첫 번째 사춘기와 다르게 이 나이에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 또한 끝난다는 사실이다. 그때는 정말 그런 기분과 상태가 영원할 줄 알았다. 계속해서 이런 상태라면 사람이 살 수나 있을까 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체념이 아니다. 어쩌면 받아들인다는 느낌조차 없이 그냥 내 일부가 되어서 내 안에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으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지금 또 한 번의 사춘기를 겪고 있다. 예전처럼 뼈 아프지는 않지만 몹시 갈증나는 느낌이다. 네가 너무 싫어서 죽을 것 같겠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아 하고 내 마음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또 한 번의 사춘기를 지나는 중이다. 내 얼굴에 대한 책임.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링컨의 말이다. 처음 이 얘기를 들은 건 20살 무렵이었다. 20살까지 못생긴 것은 부모 탓이나 환경 탓을 할 수 있지만 마흔이 될 때까지 못생긴 건 안 고친 자기 책임이라고. 당시에 나는 이렇게 해석했다. 사실 이 말은 마흔의 얼굴은 생김새의 곱고 미움과 상관없는 일종의 인상이라는 사실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인상은 평소 표정이나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 긴 세월 동안 마치 도장처럼 얼굴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마흔 이전에는 눈, 코, 입의 생김새가 어우러져 그 얼굴의 전체적 느낌을 크게 좌우한다면 마흔 이후부터는 그보다는 표정과 마음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얘기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프리랜서도 종류가 다양한데 내 경우 공식적으로 외출하는 일이 드물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하고 있어서다.
기껏해야 카페에 가서 글을 쓰는 정도가 전부인, 말하자면 재택근무 비슷하다. 물론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만큼 옷을 잘 차려입거나 화장을 정성껏 해야 하는 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처음에는 그런 점이 좋았다. 한때는 직장인이던 시절이 있었고, 아침마다 옷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얼굴에다 뭘 더 발라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일지 고민했었으니까. 더구나 내가 직장을 다니던 때는 여자가 화장하고 꾸미는 일을 일종의 예의 혹은 의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으므로 원하든 원치 않든 나 편한 대로만 하고 다닐 수도 없었다. 그런데 프리랜서가 된 지 올해로 딱 10년이 되는 지금 잘 차려입거나 정성껏 화장할 일이 없다는 게 좋기만 한지 잘 모르겠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면 그런 대로 버텨낼 수 있었던 직장인일 때보다 내 이름을 걸고 일하는 프리랜서인 지금 어쩌면 더욱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닌지. 그래서 그만큼 더 폭삭 늙은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일단은 나 스스로에 대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내 또래의 여자들 대부분이 나보다는 좀 더 얼굴과 외모에 신경을 쓴다. 아무래도 이런저런 공식적인 자리에 갈 일이 있거나 혹은 매일 출퇴근길에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고 직장에서 보는 눈도 있어서일 것이다. 방송국 리포터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정장과 구두를 갖추고 있었다. 둘 다 끔찍히 싫어하던 아이템이긴 하지만 업무 특성상 또래들보다 입고 신을 일이 많았다. 그때는 또 너나 없이 한참 브랜드를 따져가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해마다 고가의 정장들을 서너 벌씩은 마련해야 했고 그 옷에 맞는 구두나 가방도 사야 했다. 또 그런 옷차림에 어울리는 얼굴을 하기 위해 피부과에서 일주일에 2시간씩 누워 마사지와 레이저 시술을 받았고 유행하는 화장품들은 모조리 사서 발랐다. 처음에는 외모 꾸미기가 다소 성가시고 귀찮았지만 모두가 잔뜩 꾸미고 최대한 예쁘게 보이려는 분위기다 보니 어느새 나도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렇게 얼굴을 꾸미는 것이 비록 화장을 지우면 다른 얼굴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일로 자리 잡았다. 혹시 직업을 밝힐 일이 있어 리포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 역시 그랬군요 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때 나는 마치 잘 차려입고 최대한 아름답고 매끈한 얼굴을 유지하기 위해 사는 사람 같았다. 방송국을 그만두고 매일 출근한 일이 없어지자 어느새 내 옷장에는 하나둘 정장이 사라졌다. 작아서 못 입고 유행지나 못 입고 그렇게 야금야금 버리기만 하고 다시 채우지 않으니 청바지와 티셔츠 같은 소위 캐주얼이라고 부를 만한 옷까지만 남았다. 신발장에서도 정장 구두 같은 건 자취를 감췄다. 그렇게 나는 신문사 기자 시절과 북칼럼니스트 시절을 보냈다. 아무도 나에게 쫙 빼입고 어딘가로 오라 하지 않았고 나도 차려입고 어디로 갈 일이 없었다. 내가 글 쓰는 인간으로서 누린 소소한 특권 중 하나였다. 피부과에서 2시간씩 관리를 받을 필요도 없고 얼굴에는 기초 화장품 정도만 바르면 끝이었다.
이제 더는 매끈하고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니었으니까. 두꺼운 메이크업과는 안녕이었다. 그렇게 산 세월이 올해로 15년이 다 되어간다. 작가가 되고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화장하거나 차려입을 일이 없어졌다. 간혹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를 하러 나갈 때도 정장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TV에 출연할 때는 방송국에서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까지 다 준비해주니 그저 샤워만 하고 가면 그만이었고, 라디오 방송이나 인터뷰를 할 때는 편하게 입고 가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였다. 심지어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도 헤어나 메이크업을 따로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은 딱 40 전까지였다. 40이 된 지금 내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면 나이듦이 느껴진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예전과는 조금씩 다른 게 눈에 보인다. 물론 깊은 주름을 걱정할 나이는 아니다. 그래도 눈가 잔주름과 현저하게 탄력을 잃은 피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내 나이를 고스란히 말해준다. 1살 먹을 때마다 콜라겐이 몇 프로씩 감소한다더니 중력 때문에 얼굴이 처진다더니 하는 사실을 몰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40쯤이다. 외모에 아무리 무신경한 여자라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따른 얼굴 변화는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나 역시 그렇다. 화장품 광고처럼 시간을 거스르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렇게 빨리 얼굴에 변화가 올 줄은 몰랐다. 나는 내내 30대 언저리의 그 얼굴로 살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어느 날 아는 사진작가와 나이에 따른 얼굴 변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특히 지금 우리 나이가 역광에서 보면 무너진 얼굴선이나 처진 탄력이 드러나는 시기야. 언젠가는 역광이 아니라 그 어떤 광선이나 조명 아래에 있어도 아무 소용없는 날이 올 거야. 그렇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늙는 일만 남았다. 40이 되면서 나와 내 친구들에게 일어난 작지만 큰 변화는 이제 우리 중 누구도 셀카를 잘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때 우리는 단지 배경이 예뻐서, 조명이 괜찮아서, 얼굴이 잘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찾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예쁜 곳을 가도 사진을 찍을 때 그 안에 나의 얼굴을 함께 담지는 않는다. 사실 셀카라는 게 뭐 있겠는가? 이건 나르시시즘의 가장 간소하고도 귀여운 표현 같은 거다. 셀카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가능하다. 또한 타인이 아닌 내가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남기는 일이다. 일례로 내 사진을 남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가 예쁘다고 말하는 사진과 내가 예쁘다고 느끼는 사진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그만큼 셀카는 자기중심적인 행위의 산물이다. 그런 셀카를 더는 찍지 않는다거나 찍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줄었다는 얘기고 지금의 내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인 중에는 직업 때문에 수시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조차 과거보다 사진을 찍는 횟수가 줄었고 예전 프로필 사진을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어떻게 찍어도 예전보다 나은 사진을 건지기 힘들고 이제는 예쁘게 나온 사진보다는
한 살이라도 젊게 나온 사진이 필요해서이다. 아, 물론 나도 고상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해요. 주름과 처진 피부는 그저 누구나 겪는 노화의 과정일 뿐 특별할 것 없어요. 그러니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해요. 외모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고민하고 투자합시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나부터도 대외적으로 하는 옳은 말일 뿐 진심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외모보다 내면에 더 신경 쓰라는 건 바꾸어 말하자면 그만큼 외모는 많은 사람이 신경을 쓰는 무언가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에게 단 5년이라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진다면 거부할 수 있을까? 만약 그때의 얼굴이 누군가와 싸워서 빼앗아 올 수 있는 것이라면 강펀치와 훅을 날려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나와 그대들의 솔직한 심정이리라. 이제 우리는 젊어서 아름다운 것과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앞서 말했듯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 20살도 30살도 아닌 마흔일까? 그건 아마도 살아온 시간이 얼굴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월이 흘러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타고난 것,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시술이나 수술로 이룬 후천적인 노력도 아닌 그 무언가가 얼굴에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마흔부터다. 평소 내가 웃으며 살았는지, 울며 살았는지, 화내며 살았는지, 짜증내며 살았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지금 우리 얼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에는 우리의 매일이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새겨질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은 20대 때부터 참 열심히 얼굴을 관리했다. 비린내를 참아가며 밤마다 달걀 노른자 팩을 하고 오이가 제철일 때는 얼굴이 피부색일 때보다 초록색일 때가 더 많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1970년대 초반 대부분 감히 성형수술을 생각도 못할 시기에 그분은 과감하게 얼굴에 메스를 들이댔다. 과거 사진은 모두 태워버리고 새로운 얼굴이 된 다음 예쁜 얼굴을 열심히 가꾸며 살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분의 인성이었다. 매사에 짜증과 화가 많았던 그분에게 세상살이는 화나거나 짜증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웃는 날보다 찡그리는 날이 더 많았고 욕도 입에 달고 살았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듯 말듯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기 때문에 가슴이 다 찢긴 사람 앞에서 제 손톱 아래 박힌 가시가 아프다며 울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40대의 그분은 연출하고 찍는 사진이 아닌 누군가가 예고 없이 찍은 자신의 스냅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속에는 평상시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평소 자신은 마치 마귀 할멈처럼 불만을 잔뜩 품고 있는 누가 봐도 결코 아름다워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 후 그분은 더 비싼 크림을 열심히 바르고 비싼 피부 관리를 받았고 자외선을 피하려고 해가 있을 때는 외출도 삼갔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보였다. 뭔가 물리적으로 확실한 것이 필요했다.
리프팅실을 피부에 이식하고 보톡스를 맞고 나중에는 피부 절개를 한 후 눈이 치켜 올라갈 정도로 피부를 당겼다. 현재 그분은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그분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이 가는가? 주름 하나 없지만 내 눈에는 결코 자연스럽지도 아름답지도 않아 보인다. 보톡스를 너무 맞아 울어도 웃어도 똑같은 표정이고 눈은 너무 사납게 치켜 올라가서 늘 화가 난 사람 같다. 나는 그분을 보면서 알았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외적인 아름다움은 그저 지나가는 한때의 축복 같은 것일 뿐이라는 진부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가의 화장품이나 피부과가 아니라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1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조금 더 많이 웃고,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게. 이게 어쩌면 우리를 젊고 아름답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 가는 세월을 붙잡아 주거나 없던 미모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대신 우리 얼굴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역시 우리 자신인지도 모른다. 나는 좋다는 화장품도 열심히 바를 것이고, 가끔은 시간을 내서 피부과 침대에 들어 누워 레이저도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열심히 웃고 최선을 다해 행복할 것이다. 나의 얼굴뿐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마흔이니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이 웃으며 살 자격도 의무도 충분하니까.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 평생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의 딸 혹은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 자매가 생기고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혈연이 아닌 또래와 관계 맺기를 시작한다. 이후 의무교육인 고등학교 때까지 끊임없이 교우 관계를 맺어오다가 대학생이 되면 조금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는다. 배움의 과정인 학교 생활을 모두 마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사회인으로서의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동안의 관계들이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로 우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때부터는 서로 이익과 이해가 얽힌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좌우로 넓었던 관계들이 처음으로 수직으로 배열되기 시작하면서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으로 위아래가 생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정과 관련된 관계를 맺고 소위 말해 인간관계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연애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좀 결이 다른 관계를 경험한다. 한두 가지 예외가 있거나 혹은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보자면 사실 우리는 모두 인간관계에 대해 반 전문가쯤은 되어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는 못하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각종 관계를 맺는데 여전히 서툴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나 역시 앞서 나열한 것들과 비슷한 코스로 인간관계를 맺어왔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처음으로 단짝 친구들이 생겼고, 대학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다. 취업을 하고 나서 직장 상사의 온갖 갑질 때문에 힘들어 하기도 했고, 평생 갈 것 같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일도 겪었으며, 이 사람과 헤어져도 살 수 있을까 싶은 사람과 이별했고, 오랫동안 가슴앓이 한 적도 많았다. 누군가 나에게 인간관계에 관해 묻는다면 나는 그것만큼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없다고 답하겠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도 아니고 마음을 열고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끊는데 대단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흔이 넘어서부터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상당히 지쳐 있음을 알게 되었다.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성을 소개해 달라고 조르던 지인들이 40대가 되면서부터는 소개를 해준다고 해도 전부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다며 거절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평생 연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인들조차도 마흔 넘어 새삼스럽게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단지 나이가 들어 게을러진 탓만은 아니다. 마흔이 되었다고 해서 30대와 크게 달라진 삶을 살지 않았을 뿐더러 하던 것을 못하거나 안 할 정도로 육체적 변화를 극심하게 겪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주저하는 이유는 관계가 바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마음이란 참 이상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경험치가 쌓인다고 굳은 살이 박히거나 해안이 생겨서 겪어도 무뎌지거나 겪지 않아도 훤히 다 보이는 게 아니다. 마흔이 넘어 새로운 인간관계를 더는 맺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필요 없거나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인간관계를 통해 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 거기에 상처를 더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처음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사실 그 관계가 틀어질 때 나오는 상처나 고통을 미리 염두에 두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흔쯤 되면 경험을 통해야 한다. 별 문제 없이 유지되는 관계란 하늘의 별만큼이나 손에 넣기 어렵다는 사실을. 특히 이 나이의 지인들이 인간관계에 가장 좌절할 때는 가족과의 관계가 힘들어졌을 때다. 혈연으로 맺어졌음에도 가족이 외려 남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깊은 관계이니만큼 틀어지면 다른 인간관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를 깊게 찌를 수 있다.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조차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데 타인과는 더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감히 장담하건대 가족, 친구, 동료, 연인 등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별 탈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가족과는 잘 지내도 직장에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이지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 고독사하는 중장년층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마다 그들은 어쩌면 삶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고독사 하지 않기 위해 누구든 만나 어떻게든 관계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연적인 일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혼밥,
혼술이 유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느니 혼자 시간을 보내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일 뿐이다. 사람이란 원래 인간관계가 다 사라져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심지어 술도 한 잔 걸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다. 마흔이 되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다. 끊어지는 관계에 대해 너무 애달파하지 말자는 것. 사실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든 허전하고 쓸쓸하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끝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상대에게 무조건 다 맞춰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관계가 끝날 때마다 어쩌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자책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관계가 끝났음을 받아들이고 빨리 상실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상처받을 것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내려놓으면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다. 여태까지 떠난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관계도 언젠가는 끝나겠거니 하면서 결국 끝에 가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관계 맺기를 가로막는다. 하지만 관계가 꼭 영원하거나 오래가야 진짜일까?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잘 맞는 사람이라면 맞는 그동안에 서로 잘 지내봐야겠다고. 그게 친구든 연이든 지인이든 간에. 나도 한때는 관계의 깊이보다 양적 팽창에 골몰한 적이 있다.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가 마치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의 기준처럼 생각되었다. 일단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나 자신이 그만큼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한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나라는 인간은 썩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거라 믿었다. 물론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면 협소한 인간관계를 지닌 사람보다 삶이 풍성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과 알고 지내다 보면 정작 한 사람 한 사람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는데 시간적 제약이 따른다. 나는 이제 인간관계에서 아무것도 추구하거나 꾀하지 않는다.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 맞는 사람들이 나와 닿았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다. 지금 당장은 내 곁에 삶 쌍둥이처럼 바싹 붙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아무런 인연도 상관도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아직 우리는 혼자가 좋을 나이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우린 혼자가 좋을 나이는 다 지났는지도 모른다. 오롯이 혼자 하는 삶이란 내 젊음 하나만으로도 그 에너지가 차고 넘치던 20대에나 괜찮은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 인자처럼 기댈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게 어떤 이름의 어떤 관계든 간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하다못해 잡담이라도 나눌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마흔의 그대, 벌써 인간관계를 두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살아갈 날들이 살아온 날들보다 더 많이 남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관계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